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날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를 회복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은 것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점령지 전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절친이었던 푸틴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다시 진격을 시작했으며 키우에서는 국경을 넘는 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동부에서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11일자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에 있는 우크라이나 돌출부의 서쪽 끝을 따라 반격을 시작했고 9월 10일과 11일에 코레네보 북동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정착지를 점령한 것을 알려졌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스나고스트 서쪽과 우크라이나 돌출부 전역에서 러시아의 반격에 맞서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SW는 이어서 이 쿠르스크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알려진 우크라이나 여단은 11일에 우크라이나군이 스나고스트에 대한 러시아의 초기 반격 이후에 스나고스트 서쪽에서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도 우크라이나군이 스나고스트 남서쪽 국경을 따라 메드베지에 근처의 글루쇼코보 라운과 국경을 따라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국경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진일퇴의 공방과 관련해서 뉴스위크는 모스크바는 최근 며칠 동안에 쿠르스크에서 조직적인 반격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경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해당 지역에 신속히 지원군을 파견했지만 대응이 느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본토에서 발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던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흑해 상공에서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12일 러시아의 수호이 30 SM 전투기가 이날 늦은 시각 흑해 상공에서 레이더에 사라져 항공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해당 전투기는 레이더에 사라지기 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KH-31 P 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서 이 전투기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크림스크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장에는 흑해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기를 자주 배치한다 그러면서 실종 후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현지의 크리미안 윈드의 자료를 인용해서 Mi-8 및 Ka-27 모델을 포함한 카차 공군기지의 헬리콥터가 즉시 파견되어 실종된 항공기를 찾았는데 지정된 수색 구역에서 직경 약 3km에 달하는 상당한 유막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또한 날개를 포함하여 항공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잔해는 회수하지 못했고 탑승 전투 요원들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뉴스위크는 밝혔습니다. 2012년 러시아 공군이 도입한 수호이 30 SM 전투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기 중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실종된 Su-30 SM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체 결함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위크는 여기에 대해서 수호이 30 SM의 추락 사건은 러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항공사고에 더해져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러면서 8월 말 약 20명을 태운 러시아 Mi-8 헬리콥터가 실종되어 러시아 군용 항공이 직면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스위크는 올해 초 Su-34 전폭기가 북오세티아 공화국에서 추락하여 탑승객이 사망했으며 비슷한 사고가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작년 첼라빈스킨 지역에서는 Mi-8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모든 승객이 사망한 적도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유혹에 의해서 추락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공격에 의해서 2024년 당시 30대 이상의 러시아 항공기를 손상 또는 파괴된 것을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도를 보면 이 대부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자포리자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 전략통신센터는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를 활용해서 러시아 전투기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사령부는 피해를 입은 항공기에는 Su-25 9대, Su-57 1대, Su-35 1대, Su-35S 1대, Su-34 13대, 그리고 미그-31 2대가 포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략사령부는 베리에프 A-50 조기 경보 및 통제 항공기 2대, 일루신 22M11 제트 엔진 폭격기, 또 투폴레프 그러니까 Tu-22M3 장거리 전략 및 해상 공격 폭격기 1대를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11일 새로운 쿼드콥터 드론을 전장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새롭게 도입하는 블랙 위도우 드론은 밤낮 없이 사용 가능하며 재사용도 할 수 있는 쿼드콥터 드론으로 1인칭 시점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에 모스크바와의 끝없는 드론 개발 경쟁을 펼쳐왔는데 이젠 기술 측면에서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쿼드콥터 드론은 드론이 폭발하기 전에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극적인 전장 영상을 녹화하거나 포병 공격을 안내하는 정찰 도구로 배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더불어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그러면서 때론 포병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그러면서 최근 화염 공격을 퍼붓고 테르밋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드론이 소개된 바 있었는데 그 드론이 바로 블랙 위도우 쿼드콥터 드론이라고 그러면서 이 드론은 적에게 진짜 위협이 되며 다른 어떤 무기도 달성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적의 진지를 불태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급소를 또 공격했습니다. 뉴스위크는 12일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제재로 인해 이미 수십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겪고 있는 모스크바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생깁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나프토가스와 러시아 가스프롬이 2019년에 체결한 5년 가스 운송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키우는 주요 수익 창출원을 잃고 이번 겨울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푸틴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푸틴은 키이우의 동맹국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압박하고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연료에 대한 접근권을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노르웨이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로 장기적으로 가스를 수입할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로써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도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 수입은 90% 이상 감소를 했고 러시아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석유 및 전력 사업을 포함하는 가스프롬 그룹은 이 푸틴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 순 손실액이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쳐 146억 입방미터의 석유를 운송했는데 이는 2021년에 운송한 416억 입방미터에 비해서 약 3분의 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권의 운송 계약을 계속 진행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운송망에서 러시아 분자를 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거래량의 손실이 현재 가격으로 연간 약 6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한 8조 7,230억 원에 해당된다라고 추산했습니다. MCF 에너지의 CEO 제임스 힐도 뉴스위크에 젤렌스키는 마침내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있다 그러면서 가스프롬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작년에 7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3,940억 원 손실에 더해서 올해도 70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스크바에 큰 타격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키우에 본사를 둔 엑스프로 컨설팅의 미하일로 스비쇼의 추산을 인용하며 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 흐름은 대륙 전체 공급량의 5% 미만을 제공하지만 어떠한 협상도 갱신되지 않으면 연간 8억 달러, 한 1조 734억 원의 운송료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으로부터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렸고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알려졌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가 불법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푸틴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11일 에르도안이 이날 열린 제4회 크림반도 플랫폼 지도자 정상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독립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것이 국제법의 요구사항이라 밝혔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날 에르도안의 발언이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합병한 푸틴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러시아의 모든 평화협정은 2022년 9월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을 합병한 영토를 무효화해야 되고 크림반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에르도안은 지난 2020년 10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튀르키예는 크림반도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